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누구나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갑니다. 현대인들에게 스트레스 없이 산다는 건 어쩌면 꿈과 같은 일이죠. 적당한 스트레스는 긍정적인 역할도 한답니다. 약간의 스트레스는 교감신경을 자극해서 몸 안에 부신해서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게 되는데요. 이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은 염증을 막아주고 상처 치유에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때로는 우리 몸을 방어하고 적응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하고요. 문제는 스트레스 상황이 끝난 뒤에도 이게 풀리지 않을 때입니다.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강박장애 같은 다른 정신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는 거죠. 전문가들은 이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머리가 아니라 몸을 써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규칙적으로 생활하고 운동을 하는 등 몸을 움직이는 게 스트레스를 떨쳐버리는 시작이라는 거죠. 차분한 호흡과 명상을 통해서 우리 뇌에게 나는 괜찮다, 나는 괜찮다 이런 신호를 보내는 것도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스트레스를 안 받고 살기는 어렵지만 스트레스와 늘상 함께 할 필요는 없겠죠.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잠시 후 오늘 역발상 경제 시간에도 이 스트레스에 대한 그 역발상을 함께 들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경제 상식 퀴즈 나갑니다. 이게 점심에 항상 이제 생각이 나는, 지갑을 열어보면 이 점심에 항상 생각이 나는 두 글자입니다. 두 글자. 직장인분들은 이제 연말정산 생각하고 계실 텐데요. 올해부터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늘었거든요. 이 물가 상승을 고려한 변화인데요. 뭐 사내 급식이라든지 혹은 그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되는 식사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회사에 따라서 뭐 한 달에 10만 원 주는 회사도 있고 한 달에 20만 원 주는 회사도 있고 끼니당 몇천 원씩 계산을 해서 뭐 곱하기 20 뭐 이렇게 해서 주는 회사도 있고요. 저 예전에 다니던 회사는 끼니당 6천 원씩 줘가지고 여의도에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가격이었는데, 사업장 재량으로 지급하는 밥값을 이 두 글자로 이렇게 부릅니다. 예, 식비 아니고 벌써 많이들 정답 보내주고 계시네요. 예, 식비는 아니고 비슷한데 제 이름은 이대호입니다. 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되는 샵 9730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고요.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선물 보내드립니다. KBS 콩과 유튜브를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603님이 1등 가자라고 카드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카드 아니고 3885님이 제일 먼저 보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자, 오늘의 경제 뉴스 함께 하시죠. 머니투데이 방송 염현석 기자, 한국경제신문 강영연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염현석 기자, 어떤 소식 준비했나요? 네, 올해도 우리 경제가 많이 힘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내년에도 비슷하게 힘들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소비 위축이 클 것이란 전망이 큽니다. 이 소식 한번 자세히 알아보고요. 네.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 산업 중에 가장 두드러진 산업 분야가 바로 2차 전지입니다. 근데 2차 전지 부분의 뇌관이 바로 공급망인데요. 정부가 공급망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강영연 기자는요. 네, 연말 소식을 준비해 봤는데요. 요즘에 아이들 선물 가격이 오르는 토이플레이션부터 최근 길거리에서 캐럴을 들을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보고요. 네. 이어서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러니까 LH 혁신 방안을 발표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염현석 기자에게 먼저 갑니다. 네. 올해도 사실 이제 물가 때문에 소비 줄이신 분들 많을 텐데 내년에는 어떻게 좀 달라질까요? 네, 이거에 대한 여론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한국경제인연합회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모노리서치에 의뢰해서 지난달 27일부터 30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내년 소비 지출 계획을 물어봤습니다. 네. 응답자도 1,000명이었는데요. 응답자 과반이 내년 소비 지출을 올해 대비 축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확하게는 52%가 축소하겠다라고 했는데요. 특이한 점은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지출을 줄이겠다라고 답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우리가 흔히 말하면 소득 수준이 적을수록 높을 것 같은데요. 이번엔 네. 반대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소득 1분위, 그러니까 하위 20%라고 우리가 말을 하죠. 네. 여기에서는 35%가 줄이겠다라고 했고요. 상위 20%, 그러니까 소득 5분위는요. 60% 정도가 소비를 줄일 것이라고 답한 겁니다. 아무래도 소득이 높은 그룹일수록 역설적이지만 우리가 저금리 시대에 대출 여력이 더 높았습니다. 그 여파가 본격적으로 이제 내년부터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분석인데요. 소비 축소와 관련해 거의 50%의 대답이 대출 비용 증가로 인한 가처분 소득 감소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또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하위 20% 소득 1분위 같은 경우에는 줄이려고 해봐야 더 줄일 수도 없다. 맞습니다. 네, 이럴 수도 있겠고요. 역시 이제 물가 부담 때문이겠죠. 네, 맞습니다. 단일 대답 기준으로는요. 응답자들의 대부분이 소비 감축 이후로 꼽은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고물가였습니다. 특히 외식비와 자동차 같은 공산품 가격 부담이 크다고 답했는데요. 대폭 줄이겠다라고 답한 소비 품목을 한번 순위별로 한번 보면요. 여행과 숙박이 1등입니다. 그 다음으로 문화생활, 의류와 신발, 자동차와 같은 내구재 등의 순서였습니다. 그런데 이 줄이겠다라고 하는 품목들을 좀 보잖아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올해 회복세가 가장 큰 산업들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19 이후 들었던 소비, 그러니까 우리가 보복 소비라고 했었던 그 품목들이었는데요. 여기에 소비가 줄이는 가게도 드디어 긴축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이 팍팍한 삶에 좀 뭔가 반가운 소식들이 있어야 되는데 참 그 유류세 인하 조치가 연말까지 아니었습니까? 네, 이거 역시 어떻게 되죠? 인하가 된다라는 건 반가운 소식입니다. 네, 올해 말 그러니까 이번 달 종료 예정이었죠. 유류세 인하 조치가 내년 2월까지 일단 2개월 더 연장이 됩니다. 계속 이제 연장 가네요. 네, 원래 이게 진짜 힘들면 6개월씩 연장을 하는데요. 어찌됐건 그런 시그널을 주기 싫어서인지 2개월만 일단 연장을 합니다.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 유가 변동성에 대한 대응이라고 정부는 밝혔는데요. 고물가로 인한 민생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이기도 합니다. 현재 휘발유 유류세 인하율은요 25%입니다. 리터당 615원입니다. 탄력세율 적용 전, 그러니까 인하 전과 비교하면 리터당 205원이 절약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좀 편하게 계산하기 쉽게 보면 연비가 리터당 10km인 차량을 좀 생각을 해보면요. 하루에 한 출퇴근 40km 정도를 주행한다라고 했을 때 월 기준으로 유류비가 한 25,000원 정도 줄어드는 셈입니다. 휘발유만 듣냐? 그건 아니고요. 경유와 LPG도 유류세가 그렇죠. 연장이 되는데 유류세 감축이 37% 인하율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경유는 리터당 369원, 그러니까 212원 인하된 상태고요. LPG 부탄은 리터당 130원. 과거와 비교해 보면 이제 73원 인하가 되는데 이게 더 2개월 더 연장이 됩니다. 내년 2월까지 유류세 인하 조치가 연장된다. 네. 근데 내년 2월에도 한 번 더 연장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아니, 있고 4월에 또 총선이 있잖아요. 그렇군요. 총선 직전에 네. 유류세를 다시 원상복귀할 수가 인하를 있을까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물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네. 또 중요한 거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밤사이에 발표가 됐어요. 맞습니다. 미국의 11월 소비자 물가지수, 그러니까 CPI가 지난달 같은 달 대비 3.1% 상승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예상치에 부합하는 결과입니다. 자, 외부 요인에 따라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품을 뺀 근원 소비자 물가는요. 1년 전보다 4% 올랐는데요. 이도 예상치와 부합했고요. 지난 10월 4%와 같은 수치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물가 상승세가 조금 미국이 주춤한 거다라고 볼 수 있어서 많은 전문가들의 생각은 오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그러니까 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을 것이라는 이런 예측에 많이 무게를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고 인하할 때 중시하는 근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요 4% 선을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서요. 네. 금리 인상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도 있는데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만약 통화 정책을 더욱 긴축적으로 바꾸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한다면 그렇게 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경고한 바도 있습니다. 아마 내일 새벽 한 3시쯤이면 맞습니다. 미국의 금리 결정 소식이 또 들려올 겁니다. 또 내일 저희가 전달해 드릴게요. 자, 네. 강영현 기자에게 갑니다. 요즘 뭐 앞에서도 유면석 기자가 물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안 오르는 게 없는데 이거 크리스마스 앞두고 부모님들 부담 또 커질 것 같아요. 네, 진짜 요즘에 안 오르는 게 없는데 이른바 토이플레이션이라는 것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장난감 플러스 인플레이션인 건데요. 크리스마스 그리고 연말을 앞두고서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고물가로 오른 장난감 가격에 한숨이 늘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올해 시중에서 판매하는 장난감 제품 가격이 작년보다 평균 15% 이상 올랐다고 하는데요.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으로 해서 장난감 제품들이 전년 대비 소비자 물가가 1.4% 올랐습니다. 1.4%. 일단은 뭐 전반적으로 장난감 가격이 오른 이유도 거의 비슷하겠죠. 네, 일단 장난감 업계에서 설명하는 거는 출산율이 줄어들면서 그래서 장난감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데 여기에 인건비 그리고 생산 단가가 오르고 원자재 가격도 폭등을 하면서 수익성이 계속 악화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또 여기에 저렴하게 생산하는 해외 제조사보다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보니까 이제 적자를 보면서 팔 수는 없으니 어쩔 수 없이 가격을 조금씩 올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온라인에서 10,000원대 정도에 판매하는 팽이가 해외 직구로는 1,000원에서 3,000원 수준이면 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비자들은 약간 해외 직구 쪽으로 좀 눈을 들리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거죠. 또 동시에 또 가격 부담이 적은 캐릭터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캐릭터 제품 소비도 덩달아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GS25에 따르면 올해 11월까지 누적 캐릭터 상품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이제 97% 가까이 늘었다고 합니다. 저렴하게 장난감을 구매하려는 사람들이 해외 직구, 편의점 등으로 향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도 종종 이야기 전해드리고 있습니다만 그 해외 직구 특히 중국 쪽 직구가 많이 늘고 있는데 국내에서 10,000원대에 파는 장난감도 1,000원에서 3,000원 정도에 중국에서 사올 수 있는. 근데 이게 유통업체들도 걱정이긴 한데 중간에 셀러라고 하는 유통상인들, 유통소상인들이 정말 또 힘들어질 수 있는 분야여서 이거는 또 걱정이 됩니다. 이건 좀 다른 이슈인데 이쯤 되면 주변에서 캐롤 소리가 좀 많이 울려 퍼져야 되는데 좀 어떻게 많이 들리나요? 요즘엔 잘 안 들리는 것 같은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이제 연말에 캐럴 안 들린다 이런 얘기 많았고 그때마다 그 저작권 때문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네. 한국 음악 저작권 협회에서 저작권 때문 아니다. 소음 에너지 규제가 주된 이유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행 소음 진동 관리법에 따르면은 매장 외부에 설치한 스피커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주간은 65데시벨 그리고 야간은 60데시벨을 초과하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일상적으로 저희가 하는 이 대화 소리 정도가 60데시벨 정도인 것을 고려하면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들리게 음악을 트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매장 내에서 노래를 틀고 문을 열어서 길거리까지 들리게 하면 난방 효율 저하에 따른 에너지 규제로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저작권 문제는 없다. 그럼 이게 뭐 어떤 오해가 있었던 겁니까? 네, 한국 음악 저작권 협회에 따르면은 대부분의 소형 매장에서는 저작권이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작권료를 내야 하는 업종은 커피 전문점, 생맥주 전문점, 그리고 체력 단련장 이런 업종인데 이 중에서도 면적이 50제곱미터 미만인 소규모 매장은 저작권료 납부가 면제됩니다. 아하, 50제곱미터 미만이면 네. 커피, 생맥주 전문점, 체력 단련장도 저작권료 안 내도 된다. 규모가 작으면 캐롤 틀어도 된다. 네. 캐롤 좀 듣고 싶네요. 연면석 기자에게 다시 갑니다. 네. 2차 전지 공급망, 이 원체 2차 전지에 들어가는 게 다 해외에서 오는 소재들이 네. 많아가지고 정부가 대책을 내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뭐 거의 종합 대책인데요. 이거를 뭐 이번 시간에 전부 다 설명을 해드리긴 좀 힘들어서 핵심만 조금 뽑아왔습니다. 네. 우리나라 2차 전지 분야에 한 가지 큰 약점이 있습니다. 바로 2차 전지의 핵심 원료 의존도가요.
사실상 중국에 집중돼 있다라는 겁니다. 이 때문에 올해 미국의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 그리고 중국의 자원 무기화 정책에 참 많이 시달렸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종합 대책을 이렇게 마련을 했는데 그 핵심을 제가 한마디로 좀 뽑아보면 아나바다입니다. 이게 아나바다는 재활용 정책에서 많이 나오는 구호인데요. 뭐 네.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겠다라는 건데요. 2차 전지에서도 이 구호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생필품처럼 네. 아나바다. 이걸 2차 전지 소재에서 듣게 되네요.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아나바다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 아나바다를 먼저 나오기 전에 잠깐 그 종합 대책을 먼저 소개해 드리면요. 네. 과거에 발표했던 내용들에 대해 얼개, 그러니까 그 로드맵 형태로 이렇게 내놨습니다. 언제까지 뭘 하겠다 이런 형태인데요. 국내 2차 전지가 들어가는 이제 중간 소재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전구체라고 하죠. 네. 우리 그 전구체 단지를 진짜 새만금에 만들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고요. 이렇게 만들게 되면 우리가 세제 혜택도 줘서 가격 경쟁력도 유지하게 해주겠다. 뭐 이런 것들을 방향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나바다와 관련된 거는요, 바로 사용 후 배터리에 대한 정책입니다. 자, 사용 후 배터리 말 그대로 사용을 다 한 배터리에 대한 정책인데요. 네. 뭐 전기차를 예로 들어보면 전기차에 들어간 2차 전지는요, 보통 80% 정도로 효율이 성능이 하락하면 폐차해서 분리하게 됩니다. 이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 후 배터리의 성능을 높이기 위한 연구 개발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겠다라고 했고요. 사용할 수 있는 곳도 다양하게 넓히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기존에 이렇게 성능이 하락한 2차 전지에서 우리가 원료를 또 뽑아낼 수 있잖아요. 네. 이와 관련된 또 여러 규제들이 있는데요. 이런 규제도 조금 완화해주고 이런 뽑아낼 수 있는 공장도 짓기로 한 겁니다. 공장은 배터리 제조, 원료 생산 기업이 밀집한 포항, 영일만 지방산업단지 내에 우선적으로 짓기로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전기차 사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전기차 살 때도 그렇고 국가 보조금을 받지 않습니까? 네. 지자체 보조금도 있고. 근데 이걸 나중에 재활용할 때 이게 좀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2차 전지 산업이 주목받은 가장 큰 이유가 정말 많은 나라에서 2차 전지 산업을 키우고 전기차나 ESS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국가 세금이 투입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폐차하고 난 이후에도 이거를 함부로 활용을 할 수 없고 이 부분을 절대 간과할 수 없는 겁니다. 이 때문에 폐배터리를 수거해서 재활용하는 데는 반드시 국가가 지정한 시설에서만 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비용도 조금 들고요. 이걸 처리하는 시간도 꽤 깁니다. 사실 이 부분이 굉장한 규제로 이제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정부가 이 부분을 조금 개선해 주기로 했습니다. 한마디로 비용과 처리 시간을 좀 줄여주기로 한 건데요. 아직 구체적인 정책은 나오지 않았는데 추후 다시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장기적으로 쭉 가야 할 대책이기도 하고요. 네. 자, 강영현 기자에게 갑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정말 문제 많지 않았습니까? 뭐 땅 투기도 그랬고 부실 시공 문제도 그랬고 혁신안이 발표가 됐어요. 네, 지금까지는 민간이 LH가 시행하는 아파트의 시공만 맡거나 LH와 공동으로 시행을 할 수 있었는데 네. 앞으로는 이제 민간 건설사가 단독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이제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이 설계, 시공, 감리를 전권으로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LH와 민간 건설사를 경쟁시켜서 우수한 사업자가 더 많은 공공주택을 공급하도록 구조를 바꾸기로 한 건데요. 분양가와 하자 빈도 그리고 입주민 만족도 등을 평가해서 택지별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할 때 공공주택 사업을 LH가 할지 민간이 할지 정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간의 문호를 열어주겠다, 이게 그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그동안에는 LH가 이 공공사업을 너무 독점해 왔기 네. 때문에 이런 좀 문제점이 누적됐다. 이런 지적 때문이겠네요. 네, 그동안 이제 공공주택 사업은 LH의 영역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공주택 특별법에서부터 LH 같은 공공사업자, 이제 공공만 사업자가 될 수 있도록 정해놨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LH는 공공주택 공급량의 72%를 차지합니다. 이제 나머지는 뭐 SH, 서울주택도시공사, 그리고 GH, 경기주택공사 이런 지방공사가 공급을 해왔는데요. 설계, 시공, 감리 등의 LH 발주 규모가 연간 10조 원에 달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독점 상황이 계속되면서 문제가 커지고 있다는 게 정부의 진단입니다. 공공주택 공급 규모가 갈수록 커지면서 건설 과정에 대한 관리 소홀 그리고 부실 감리, 품질 저하의 악순환이 나타났다는 건데요. 그런데 이제 LH가 대규모 사업을 따내려고 전관을 채용하는 사례가 늘면서 공고해진 그 전관 카르텔,
이게 철근 늘한 사태로 여실히 드러난 바 있잖아요. 그래서 2018년부터 22년까지 5년 동안에 LH 설계 감리 용역 수주 규모 상위 10개사 중에 1개사를 빼고는 모두 다 LH 전직 직원이 취업한 업체인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주택공사, 그러니까 LH의 전신이죠. 주택공사가 지은 주공 아파트는 저렴하지만 튼튼하다라는 평가를 받았었지만 이제 철근 누락 사태 같은 걸로 이마저도 이런 이미지마저도 사라진 거죠. 그래서 인구 구조와 라이프 스타일이 빠르게 변하는 상황에서 소비자의 선호를 반영하지 않는 아파트, 그렇다고 해서 튼튼하게 지어졌다고 안심할 수도 없는 아파트를 찍어낸다, 이런 비판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LH 입장에서는 뭐 좀 억울한 점도 있는데, LH 같은 경우에 이제 품질 좋은 공공주택을 짓고 싶어도 사업비가 한정돼 있고 중소기업 제품 직접 구매 의무로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자재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 사용이 제한된다는 점, 뭐 이런 여러 가지 제약이 있었다고 항변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정부 입장에서는 2021년 3월 뭐 기억하시겠지만 LH 직원 땅 투기 사태가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또 이후에 두 차례 혁신안을 추진했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만큼 이번에는 외부의 힘을 빌려서 LH를 혁신하겠다, 이런 취지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 이 공공주택 공급에 LH 사실상 이제 독점이 깨지고 민간이 이제 투입이 되면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실질적으로는? 일단 민간이 LH 특지를 분양받아서 힐스테이트, 레미안 차이 이런 자체 브랜드들을 달아서 공공 분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LH 시행 공공주택과 똑같이 분양가 상한제는 적용이 되고요. 또 정부에서 정한 공공주택 공급 기준은 맞춰야 합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은 좀 좋은 점도 많겠지만 분양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LH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이제 중소기업 제품을 직접 구매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민간 건설사는 직접 자재를 선택할 수 있어서 건축비가 인상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죠. 또 무주택 서민을 위해 짓는 공공주택이지만 민간 건설사는 수익을 추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분양가격 상승이 동반될 것이다,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일단 정부에서는 분양가격 절대 오르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분양가를 낮게 제시하는 민간 사업자의 공공택지를 우선적으로 공급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분양가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실 민간 건설사가 공공택지 분양받아가지고 공공택지에서 민간 아파트 짓는 거는 있는데 거기에서는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비싸지 않습니까? 어떻게 실질적으로 다른 면모를 보여줄지는 조금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한국경제신문의 강영현 기자, 그리고 머니투데이 방송 염현석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일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건강을 품다 헬시허그에서 고함량 글루타치온 퍼펙트 75를,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자연에서 갈아 만든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LED 무드등 스탠드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내드리겠습니다. 이게 그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려고 이 두 글자를 퀴즈로 준비를 한 건데요. 고용노동부가 최근에 같은 회사에서 이거를 정규직, 비정규직 차별하지 말고 동일하게 주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일종의 복리후생인데 이걸 차별해서 되겠느냐, 이런 지적이고요. 쉽게 말하면 밥값, 식비라고도 말하는데 거의 월급에 또 포함이 돼서 나오다 보니까 웬만한 노동자들에게는 그냥 월급의 일부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오르면 월급도 오르니 효과가 나죠. 또 최근에 물가가, 점심값도 너무나 비싸져가지고 이게 회사에서 주는 돈이 좀 더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도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십니다. 이게 공무원은 급량비라고 부르나요? 8694님이 공무원은 급량비가 모두 14만 원입니다라고 보내주셨는데 저는 급량비라고 처음 들어봐가지고. 네. 0495님, 이대호 선생님 이번에는 당첨되게 좀 해주세요.
다음 주가 저희 집사람 생일입니다라고. 아 근데 그 부인께 드릴 만한 선물치고는 저희가 너무 약소해가지고 뭐 커피 쿠폰 하나로 저기 생일 선물 이렇게 저 어떻게 퉁 하시려는 거 아닙니까? 네, 아무튼 예 축하드립니다 미리. 8144님께서는 인천의 화물 기사입니다. 매일 저의 이것은 집사람의 정성이 담긴 도시락입니다. 운행 중에 잠시 쉬면서 먹는 도시락. 여보 고마워요 라고 하면서 하트를 뿅뿅뿅 3개나 날려주셨습니다. 8144님 어휴 예 따뜻합니다. 따뜻합니다. 아, 예 부인께서도 같이 좀 들으셔야 되는데 꼭 말씀해 주세요. 이은희님도 정답 맞춰주셨고요. 장보기도 무섭고 식당 가기도 무서운 요즘이라서 웬만하면 집에서 밥을 해 먹으려고 노력 중입니다. 사실 경제가 돌아가려면 소비도 어느 정도 돼야 하는데 예, 들어오는 월급은 안 오르니까 이게 참 어쩔 수가 없네요라고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맞습니다. 사실 그래서 금리를 올리는 거거든요. 그냥 물가가 오르게 계속 놔두면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하고 경제가 망가지게 되니까 그래서 물가를 빨리 잡으려고 금리를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금리를 올려놓고 물가가 잡히면 다시 또 금리를 정상화하는 과정으로 가게 되는 거죠. 지금 그 문턱 어딘가에 있지 않을까요? 예.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정답 2글자 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문자 메시지나 KBS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상식을 뒤집어서 생각해보는 역발상 경제 시간입니다. 한 사람의 성격이나 감정이 경제활동과 사회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오늘 이거 한번 알아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서울벤처대학원 대학 전호겸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역발상 경제 전호겸입니다. 반갑습니다. 혹시 교수님은 홧김에 소비를 해본 적 있으세요? 저는 홧김에 소비는 안 하고요. 홧김에 뭘 많이 먹어요. 그러니까 딱 보기에도 뭔가 홧김일 것 같지 않아요? 아 이거 웃으면 안 되는데. 네, 그렇지 않나요, 보통? 근데 이제 스트레스를 받아서 충동적으로 소비하는 걸 홧김 비용이라고 그쵸. 경제 용어로도 쓰는데요. 실제로 좀 신경질적이거나 예민하면 돈을 좀 많이 쓸 것 같은데 실제로도 그런가요? 어때요? 저도 이거 관련돼 가지고 굉장히 흥미로운 실험이 있었는데요. 네. 그 미국 노스웨스턴대랑 그리고 영국 런던대가 미영 공동 연구팀이요. 영국과 미국에 거주하는 2,133명의 실험 자원자를 대상으로 이들이 1년 동안 이제 거래한 네. 200만 건의 거래 중에서 이제 크리스마스 연휴 기간에 쓴 지출 비용을 분석을 했어요. 분석을 할 때 개방성, 양심, 외향성, 친화성, 신경증 같은 5가지 성격적 특성을 가지고 분석했거든요. 근데 굳이 1년의 그 긴 기간 중에 크리스마스 연휴를 대상으로 한 이유는 이제 가족이 함께 모이는 시기이기도 하고 네. 소매업 분야의 연간 매출의 20% 이상이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일어난대요. 특히 뭐 미국이나 영국 그러겠죠. 네, 그래서 소비자들의 성향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크리스마스가 가장 좋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고요. 그 분석을 해봤더니 사람들이 생각하고는 아주 다르게 감정적으로 안정된 사람들이 휴일 동안 더 많은 돈을 쓰고요. 신경질적인 사람들이 오히려 지출이 적었다고 하더라고요. 감정적으로 안정된 사람들이 이 휴일 기간 동안 더 돈을 많이 썼다고요? 예, 그렇죠. 오, 뭔가 홧김에 이런 건 좀 아닌 것 같네요. 그러면은. 그렇죠. 그러면 이른바 우리가 속된 말로 지름신이 온다. 충동 구매를 하게 된다. 이런 사람들의 어떤 성격이나 성향도 따로 있을까요? 이거 관련돼 가지고 제가 찾다 보니까 재밌는 분석 자료가 있더라고요. 다음 소프트의 송기룡 부사장이 네. 트위터 15억 739만 건을 분석을 했더니 네네. 소위 말해서 충동 구매가 이런 지름신이 오는 시기가 있더래요. 그래서 하루 가운데 오전 11시, 오후 2시, 그리고 오후 9시, 새벽 1시가 가장 유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유가 왠가 봤더니 그러니까 오전 11시와 오후 2시에는 회사에서 이제 출근을 보통 9시, 8시 하잖아요. 네. 회사 일하다가 점심시간 전에 잠깐 쇼핑 같은 걸 하고 오후 2시는 식사하고 와가지고 1시간 정도 일하니까 뭔가 배도 부르니까 쇼핑을 사이트 들어서 구경을 하고 아하. 그리고 또 직장 생활 끝나고 와가지고 이제 보통은 6시에 퇴근을 하니까 집에 오면은 씻고 뭐 하다 보면 8시, 9시 되면 조금 네, 몸이 네, 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때 이제 한번 쇼핑몰을 또 들어가고 그리고 새벽 1시는 제 생각에 내일 직장 가기 싫으니까
인터넷에 뒤지다 보면 또 쇼핑을 하게 되고 이래서 아마 이렇게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제가 봤을 때 이제 지름신이 내리는 거는 약간 자기보상적인 성격을 내포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 말했던 이제 주제와 비슷한 건데요. 이 크리스마스 하면 이제 보통 찰스 디킨스의 크리스마스 캐럴이 생각나잖아요. 스크루지. 네. 그러니까 스크루지 동화 가장 유명한데 그 동화에 보면 스크루지가 보통 외부 사람들하고 잘 안 어울리고 굉장히 인색한 사람으로 네네네.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 아까 앞에 말한 그 미국 영국 공동 조사에 의하면 결과가 반대더라고요. 그러니까 개방성이 낮은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돈을 더 많이 사용한대요. 그리고 더 재밌는 거는 양심적인 사람이 비양심적인 사람보다 더 돈을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양심적인 건 왜 그러지? 이렇게 생각해봤더니 그러니까 양심적인 스타일은 보통 누가 이렇게 칭찬을 한다거나 뭐 음료수를 하나 준다거나 이러면 꼭 피드백으로 다시 사주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엔 연휴 기간에 양심적인 사람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고마웠던 사람들에서 선물을 많이 산다거나 아니면 자기가 받았던 거에 대해서 더 많이 베풀다 보니까 돈을 더 많이 써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서서 드렸던 질문에서는 감정적으로 안정된 사람들이 그렇죠. 그리고 또 양심적인 사람이 지출이 조금 더 큰 많더라고요. 성향이 있다. 예. 그리고 개방성이 낮은 사람이 약간 좀 폐쇄적인 그렇죠. 그러니까 익숙한 것만 계속 선호하는 맞습니다. 사람들이 더 지출이 많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건 약간 좀 예외긴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개방성이 더 높은 사람이 왠지 더 돈을 많이 쓸 것 같지만 그거 반대여가지고 저도 이거는 약간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그 자기 보상도 이야기해 주셨는데 예.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도 보면은 TV 홈쇼핑 업체들이 자정 즈음에 비싼 가방, 비싼 보석류를 그 즈음에 많이 편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더라고요. 남편이 밤에 늦게까지 안 들어오고 있어. 술 먹고 안 들어오고. 그때 댁에 계시는 분들이 자기 보상 심리로 큰 걸 좀 지르는 성향이 있다 하더라고요. 진짜 그렇겠네요. 예, 그래서 그 시간에 TV 홈쇼핑에서 비싼 보석류를 편성을 하는 거라 집에 일찍 하더라고요. 들어와야 되겠네. 그게 다 과학입니다. 여러분의 그러네요. 지갑을 열게끔 하는. 근데 이제 화 혹은 분노 같은 게 보통 우리가 이제 부정적인 감정이라고 여기잖아요. 그렇죠. 여기에도 좀 편견이 있다고요? 저도 솔직히 우리가 지금 이야기 이렇게 하다가 가끔가다 친구나 뭐 상사나 선생님 중에 이유 없이 버럭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네. 우리가 속으로 쟤는 분노 조절 장애인가 막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분노는 딱 분노, 화 이러면 느낌이 백해무익하고 정말 쓰잘데기 없는 좀 부정적이긴 해요. 그렇죠. 이미지가. 뭐 그거 화내고 분노가 도대체 어떤 이익이 있냐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네. 생각 외로 어떤 실험을 봤더니 이게 기능적인 효과는 조금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실험 내용은 뭐냐면요. 그러니까 미국 텍사스 AM대 대학에서 뇌과학 연구팀이 약 한 1,400명을 대상으로 분노, 즐거움, 슬픔 등 다양한 감정 반응과 중립적 감정 상태를 유도한 다음에 세 그룹으로 나눠서 이제 도전적 목표를 설정해서 실험을 해본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한 그룹은 약간 어려운 수준의 단어 퍼즐을 풀게 했고요. 또 다른 집단은 우리 스키 비디오 게임 혹시 아세요? 옛날에 어렸을 때 오락실 가면은 스키 타는 게임 있었잖아요. 네네. 뭐 좌우로 움직여야 되는. 맞습니다. 그 게임은 일정 점수를 달성하도록 했고요. 또 다른 세 번째는 게임 난이도가 점점 높아지는 비디오 게임을 하도록 했어요. 네. 그래서 이 세 개의 게임을 하고 봤더니 분노 감정이 유도된 실험 참가자들이 중립적 상태나 아니면 기분이 좋은 사람보다 더 목표에 빨리 달성했다고 하더라고요. 막 이기려고. 그렇죠. 이번 판 깨려고. 맞습니다. 그래서 분노 감정이 유도된 사람들이 오히려 기능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 목표 달성하는데 좀 유리한 면이 있다. 이런 결과가 있더라고요. 아하. 그래서 제가 오프닝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약간의 적정한 스트레스는 좀 필요하기도 한 거고요. 그게 목표 달성에 좀 필요한 요인이기도 하다. 근데 이게 사실 스트레스는 오래 가면은 안 되는 거고 언젠가는 계속해서 중간에 한 번씩 풀어줘야 되는 건데 이게 또 인간의 감정이라는 게 나 스스로 컨트롤하기 좀 어렵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감정을 어떻게 하면 좀 잘 활용할 수 있을까? 목표를 달성하는데 감정을 잘 활용하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거 관련돼 가지고 사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노를 이용해 가지고 그 기능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약간 더 목표의 달성에 가까워질 수는 있지만 아까 그 실험에 또 재밌는 게 하나 있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화난 상태에서 단어 퍼즐 같은 걸 맞춰보는 건 잘하는 걸 봤더니 이게 중간중간에 부정행위를 많이 사용하더래요. 그러니까 이게 좀 재밌는 게 화가 난 상태에서는 부정행위를 더 많이 한다는 거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거가 주는 교훈은 이제 분노가
높은 목표 달성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중간중간에 문제 생길 요지도 많고 그리고 건강에도 안 좋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 분노보다는 좋은 기분을 가지고 일을 지속적으로 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계속 화가 있는 상태에서는 약간 좀 부정 행위를 좀 할 수가 있는 거고 예, 그게 그렇습니다. 지속되면은 좀 어렵다. 예. 그러면 어떤 이제 스트레스를 좀 잘 활용을 해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그런 실험도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진짜 이번 주제를 보면서 느낀 게 있는데 정말 세상에 다양한 실험을 한 사람들이 있구나.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희노애락이 아까 말한 분노 같은 경우에 저는 진짜 백해무익하다고 생각했는데 네. 그게 아니라 나름 이유가 있구나. 그리고 이번에 또 깨달은 게 이제 스트레스 역시 진짜 백해무익하다 생각했는데 나름 또 좋은 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 어떤 실험이 있었냐면요. 예. 영국 노티머 트렌드 대학 연구팀이요. 이제 실험 참여자들한테 가벼운 스트레스를 주고 네. 그것을 남에게 보여주는 실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참여자들을 불러다가 막 꼬치꼬치 물어보는 거. 너 어제 뭐 했어? 뭐 해서 계속 스트레스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압박 면접 연습을 시키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대부분 싫어하는 수학 문제를 풀게 한 거예요. 네네. 근데 이 장면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제 보여준 거예요. 영상을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수학 문제를 푼 사람들이 스스로 내가 스트레스 지수가 몇 정도 받았다고 자진적으로 쓰고 점수를 네. 매기고 네. 그 영상을 봤던 사람들이 쟤는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 받았겠구나 생각해가지고 점수를 쓰게 했어요. 그랬더니 생각 외로 점수가 일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거랑 상대방이 보는 거랑 스트레스 점수가 비슷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나랑 정말 친한 지인이거나 아는 사람 정도만 내가 스트레스 받거나 열받거나 상태가 안 좋은 걸 확인할 것 같지만 전혀 모르는 사람조차도 상대방이 어떤 상태인지 굉장히 생각 외로 예민하게 반응하고 거기서 정확하게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느 정도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그냥 제3자가 봐도 티가 난다. 그렇죠. 근데 네. 이게 또 재밌는 게 여기서 끝나면은 재미가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봤더니 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냐 이랬는데 저는 이게 좀 당황스러웠는데 호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봤더니 이게 스트레스를 표정이나 몸짓 등 그러니까 그 비언어적 사인으로 보내게 되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 호의적으로 느낀대요. 그러니까 그게 막 분노, 화까지가 아니라 아니죠. 약간 적정한 스트레스 정도를 갖고 약간 긴장감을 갖고 있는 사람. 약간 힘들어하거나 그러니까 막 속으로 힘들어 이런 게 아니라 봤을 때 뭐 한숨을 쉰다거나 아니면 막 표정이 조금 힘들어 보이나 이러면 보고 있으면 호감을 느낀대요. 왜냐하면 사람은 기본적으로 협동심을 하기 위해서 상대방이 정직하기를 원하는데 얘는 굉장히 자기 감정에 대해서 정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호감을 느끼고 또 쟤를 좀 도와주고 싶다는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선을 넘는 스트레스가 아니라 그렇죠. 약간의 긴장감 혹은 약간의 조금 뭐라 해야 될까 중압감을 느끼고 있는 사람에게 맞습니다. 도와주고자 하는 호감이 있을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연구팀에서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남한테 약점을 보이거나 스트레스 받는 모습을 안 보여주려고 그러잖아요. 네네네네. 약해 보이니까. 근데 그럴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보여주면 상대방이 오히려 호감을 느끼면서 도와줄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너무 숨기려 하지 말아라. 이렇게 교훈을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의 약간의 지금 긴장 상태를 살짝 흘려도 좋다. 그렇죠. 그리고 심리학적으로도 그런 이야기 있더라고요. 누군가 이제 동질감을 느낄 때 네. 도와달라는 말을 하는 게 도움이 된다 하더라고요. 그게 뭐 무작정 맨날 도와주십시오 그렇죠. 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적정하게 네. 할 필요는 있다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또 하나 이게 칭찬에 대해서도 누구나 칭찬을 들으면 기분은 좋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또 역효과를 낼 때도 있다고요? 맞습니다. 저도 이거 약간 당황스러운데요. 보통 칭찬을 하면 100% 좋다 생각하는데 미국 버클리 캘리포니아 주립대 히스 경영대학원 연구에서 해봤더니 참가자를 학생들을 불러가지고 절반은 네가 내일 수학시험 볼 건데 엄청 수학시험 잘 볼 거야. 넌 수학을 잘하는 애잖아. 이런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한 그룹 학생들한테 야 네가 수학도 못하는데 내일 수학시험 봐봐야 뭐 낙지 아니겠어? 이런 식으로 계속 주입시켜 놓고 수학시험을 보게 한 거예요. 네네. 그래서 보기 전에 또 다른 그룹 학생들한테 우리가 내일 이런 식으로 시험을 볼 건데 칭찬받은 학생들이 시험을 잘 볼까 아니면 낙제받을 거라고 계속 이야기 들은 애들이 잘 볼까 이거를 또 체크했더니 모든 사람들이 당연히 칭찬받은 사람 잘 보겠죠 이렇게 말을 했는데 결과를 봤더니 두 그룹이 차이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이래가지고 다른 것도 해봤어요. 뭐 지구력 운동 경기, 상식 퀴즈, 뭐 인내력 시험, 심지어 윌리를 찾아라 퍼즐 게임까지 여러 분야를 다 모아가지고 오랫동안 해봤는데 네.
딱히 격려받고 잘한다고 이야기 들은 사람이 더 잘하진 않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객관적으로 내가 정말 잘할 실력이 없으면 아무리 칭찬을 받아도 오히려 안 된다. 그리고 오히려 반대로 그냥 수학 잘하는 그쵸. 애가 잘 푸는 거다.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어렸을 때 어머님이 아버님이 너는 나 닮아서 머리는 좋은데 이러면은 난 머리가 좋지만 공부는 안 해도 돼. 이런 생각 공부를 대부분 안 하잖아요. 예. 이런 것처럼 약간 또 역작용이 나기도 한다. 뭐 이런 조사 결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그 사람의 노력에 대해서 칭찬을 하라 하더라고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 사람이 타고난 거, 너는 머리가 이거 말고 예. 그 사람이 너는 정말 꾸준히 노력하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아라고 칭찬을 할 때는 타고난 것 말고 노력에 대해서 칭찬을 하라고 그러겠네요. 하더라고요. 오늘 서울벤처대학원 대학의 전호겸 교수와 함께 역발상 경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도 들어보시죠. 정부가 앞으로 5년 동안 2차 전지 산업 전 분야에 38조 원 이상의 정책 금융을 지원합니다. 핵심 광물의 해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사용 후 배터리의 재제조, 재사용, 재활용 시장을 조성하는 등 관련 생태계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가 1년 전 같은 달보다 27만 7천 명 늘었습니다. 취업자 수 증가폭은 지난 9월과 10월 30만 명대 증가세를 보이다 석 달 만에 20만 명대로 내려왔습니다. 아시아개발은행이 내년 한국 경제가 2.2% 성장할 것이란 기존 전망을 유지했습니다.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올해와 내년 모두 0.3%포인트 상향 조정했습니다. 제품 가격은 유지한 채 용량을 줄이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이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에서도 확인됐습니다. 소비자원은 슈링크플레이션 의심 제품 53개를 접수하고 이 가운데 9개 제품의 용량이 줄어든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이맘때쯤이면 올 한 해를 다들 돌아보게 되죠. 과연 미래의 소비 세대인 Z세대는 이 12월을 어떻게 보내고 있을까요? 예, 트렌드 팔로우 시간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학내일 20대 연구소 정은우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정은우 센터장님은 연말을 어떻게 보내고 계세요? 저도 가족들이랑 보내려고 최선을 다하고는 있는데 최선을 다해요? 네. 요즘 또 회사 업무 때문에 바빠서. 쉽진 않네요. 네. 자, Z세대는 12월을 어떻게 보낼까?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이제 크리스마스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Z세대가 연말 분위기 때문에 백화점을 찾아가요? 아마 청취자분들 중에서는 거리 걷다가 이게 광장이나 뭐 이런 데 앞에서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트리 보면 친구들이랑 가족들이랑 사진도 찍고 뭐 예. 기다렸다가 찍기도 하고 그런 거 일반적이실 텐데요. 네. 어떤 그 백화점의 연말은 이 크리스마스 장식을 보기 위해서 온라인에서 웨이팅을 받고 이 경쟁까지도 굉장히 치열할 정도로 인기가 좋습니다. 이 여의도의 한 유명 백화점 같은 경우에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이제 11m 높이의 트리 그리고 한 16개 정도의 유럽풍 상점을 테마로 구성을 했는데 네. 두 차례씩 22,000명씩을 예약을 받았는데 30분 만에 모두 매진이 될 정도로 이 백화점의 이 랜드마크를 보기 위해서 되게 성황이었고요. 아니 근데 백화점 가는 건 누구나 갈 수 있는데 네. 근데 거기 가서 특정 장소에서 사진을 찍는 걸 그렇죠. 미리 예약을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요즘에는 판매보다는 이 경험을 주겠다라고 하는 테마를 잡는 백화점들이 많아서 이런 것들을 또 예약하는 꿀팁, 예를 들면 뭐 평일 오전에 가라라거나 뭐 어떤 요일이 좋다라는 꿀팁이 돌고 있고 심지어는 벌써 내년 크리스마스까지 기대된다라고 하는 후기들도 있고요. 또 이에 질세라 이제 건물 외벽에 또 LED 조명으로 유명한 명동의 한 백화점이 있는데 여기도 또 역대 최대 규모로 연출했다라고 해서 여기에는 미디어 파사드가 켜지는 순간에 그 일대의 교통이 마비될 정도로 또 Z세대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오, 그 미디어 파사드라는 건 거의 외벽에 그렇죠. 전체 뭐라 해야 됩니까? 이거 조명을 이렇게 쏴서 영상을 그쵸. 연출하는 거죠. 일종의 외벽이 전체 텔레비전이 되는 것처럼 뭐 비유하자면 그렇습니다. 네. 그 화려한 조명을 이제 미디어 파사드라고도 표현을 하고 네. 사진 남겨야죠. 근데 Z세대가 네. 한 달 전부터 사는 어떤 특별한 달력이 있다고요? 그 어드벤트 캘린더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Z세대 용어는 왜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이 어드벤트가 뭐 해석하면 기다린다라는 뜻인데 예. 한 달 동안 이 각각의 날짜마다 작은 장난감이나 인형이 들어 있습니다. 작은 상자 속에 그런 달력인데요. 매일 하나씩 이제 요거를 꺼내 보면서 성탄절인 25일에는 또 매우 특별한 선물이 또 그 안에 또 들어 있는 그런 재미가 있는 달력입니다. 이제 보통 뭐 대단한 게 들어 있는 건 아니고
주로 이제 작은 초콜릿이나 뭐 이런 샘플링할 수 있는 화장품들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들어 있는데요. Z세대는 이제 아예 직접 이런 달력을 제작을 해서 뭐 가족들이랑 함께 뜯어보거나 요즘에는 아예 이런 어드벤트 캘린더를 만들 수 있는 빈 박스를 디데이 상자라고 해서 포털에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또 이게 꼭 판매되는 게 아니더라도 집에서 부직포 같은 것들로 가볍게 만들어서 뜯어보는 그런 또 블로그 컨텐츠들도 많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문화가 좀 몇 년 사이에 좀 자리를 잡아서 요맘때쯤이면 아예 이 어드벤트 캘린더를 열어보는 언박싱 유튜브 영상이라든지 그리고 콘텐츠 촬영을 위해서 이 한정판 어드벤트 캘린더가 빠르게 이동이 나는 이런 현상들도 또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종이 달력이 아니네요. 맞습니다. 큰 네. 박스로 박스로 하루에 되어 한 있는 칸씩 거죠. 열어서 그 안에 걸 꺼내서 보는. 맞습니다. 작은 서랍으로 이루어진 달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거의 뭐 하나의 박스 맞습니다. 크기라고 생각을 네네네. 해야겠네요. 그 저희가 어제도 그 요즘에 은행에서도 달력 구하기 힘들다라는 거 말씀을 드린 적이 네. 있는데 혹시 Z세대도 종이 달력을 원하나요? 어때요? 이 스마트폰이 보편화되면서 MZ세대 역시도 좀 남다르게 달력을 좀 활용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스케줄이나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하기보다는 네. 감각과 취향을 어떻게 표현하는 인테리어 소품으로 좀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달력 선호도 조사에서 10명 중에 4명 정도가 그냥 보급형으로 나눠주는 달력보다는 나만의 정체성을 표현해주는 달력을 갖고 싶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한 향수 브랜드에서는 각 월마다 감각적 이미지를 넣어서 요게 이제 월이 지나가면 요거 이제 방 안에 포스터로 쓸 수 있는 그런 달력들이 좀 인기였고요. 또 인력이라고 해서 매일매일 뜯어보는 요런 인력 같은 경우도 네. 고전 문장을 또 날마다 새겨 놓아서 요걸 한 장씩 떼면서 내가 좀 다짐을 한다라거나 요런 걸 하는 또 출판사의 인생 인력도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지점은 인력을 뜯고 나서 우리처럼 이렇게 버리거나 뭐 이런 이면지로 쓰는 게 아니라 여기에 또 일기장이나 감정 기록장을 써서 다시 보관하는 또 요런 모습들도 좀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아, 그 뒷면에다가. 네, 그걸 또 다시 자기 일기장으로 쓰는 거죠. 저 그 한 장씩 뜯는 인력 그 종이 질이 좋아요. 맞아요. 옛날엔 그걸 들고 이제 화장실도 아. 가고 했었는데. 네. 기성세대십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그 달력도 예쁘게 이제 꾸미는 걸 좋아한다라는 게 그렇습니다. Z세대들의 네. 성향이고요. 네. 이거를 그러면 마케팅이나 이벤트 용도로도 생각할 수 있겠네요. 네, 편집자님 그 시그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시즌 별다줄. 네. 또 이것도 별걸 다 줄이는. 예. 시즌 그리팅의 줄임말입니다. 그 새해를 맞이해서 판매되는 달력, 뭐 다이어리, 굿즈 세트, 요걸 이제 통칭해서 일컫는 말인데요. 시즌 그리팅. 네, 뭐 새해 인사 뭐 이런 뜻일 수 있죠. 근데 이 시즌 그리팅이 연말 분위기가 난다라고 하는 공식이 몇 년 전부터 성립하면서 이 굉장히 유행하기 시작한 용어인데요. 올해도 좀 그 인기가 굉장히 여전합니다. 대부분 이 캘린더가 기본으로 제공이 되고 스티커라든지 뭐 키링 같은 굿즈가 제공되는 형태인데요. 원래는 이게 아이돌 팬덤으로 몇 년 전부터 시작했던 문화인데 올해 가장 인기 있었던 이 시즌 그리팅은 이 펜더곤 푸바오의 한정판 굿즈가 네 굉장히 좀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문이 너무 워낙 폭주해서 한때 그 판매 플랫폼 서버가 마비될 정도였다라고 하고요. 또 뭐 최근에는 뭐 꼭 굳이 아이돌이나 사람이 아니더라도 게임 캐릭터라든지 이런 것들도 시즌 그리팅 굿즈를 또 제공해서 사랑을 받고 있고 요즘에는 뭐 팬덤이 있으면 무조건 시즌 그리팅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새해 인사. 네, 그게 이제 어떤 상품으로 나오느냐 이것도 네. 이제 다 달라지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연말 되면 각종 모임 많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송년회. 네. Z세대의 송년회는 어때요? 그 AI 매칭 채용 콘텐츠 플랫폼인 캐치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네. 그 Z세대 취준생 2,630여 명을 대상으로 이 회식에 관련된 설문을 조사를 했는데요. 회사에서 가장 선호하는 송년회 방식은 아무래도 점심에 하거나 저녁에 1시간 정도 하는 정도의 간단한 회식을 선호하는 것이 좀 높았었습니다. 대신 이제 친구들이랑 연말 홈파티를 많이 계획 중인 Z세대가 많았었는데 요때 당시에 좀 활용할 이 크리스마스 트리 해시태그가 한 130만 회 정도로 이 트리에 굉장히 진심이다라고 하는 걸 좀 알 수가 있었는데 네. 그중에서 좀 특별한 트리가 이 물병 트리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물이 채워진 생수병을 바닥에 놓고 뒤에서 핸드폰 플래시를 비치면 벽에 이게 나무 모양의 빛깔이 좀 비치게 됩니다. 여기 이제 들으시는 분들은 좀 상상이 안 되실 수 있는데 물병 샤틀이라는 거를 검색을 해보시면 굉장히 좀 많은 형태의 영상이 좀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뭐 스파클라 트리샷이라고 해서 불꽃이 튀는 폭죽 있죠. 이런 것들을 또 빙글빙글 장노출로 찍으면 또 트리가 완성되는 형태도 또 유행으로 또 하고 있습니다. 야 이거 해보셔야겠다. 저 네. 지금 찾아보고 있는데 네, 물병 트리샷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페트병, 네, 네, 물병을 페트병, 네, 네. 거꾸로 세워놓고 그 앞에서
휴대전화 그 라이트를 비치면 맞습니다. 벽에 트리 모양으로 네, 빛이 네. 난다. 해외에서는 어느 정도 유행을 했었고요. 요게 이제 국내에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이거 집에 가서 애들한테 이제 써먹어봐야겠다. 네. 그럼 이제 애들이 그런 거죠. 아빠 이거 이제 알았어? 이러면서. Z세대도 혹시 연말정산을 좀 네. 신경을 씁니까? 보통 회고하면은 아마 들으시는 분들이나 기성세대 분들은 지난 일을 돌이켜보는 약간 아련한 느낌으로 이 단어를 많이 떠올리실 텐데요. 이 말이 IT 개발자들 중심으로 프로젝트가 끝나면 리뷰하고 개선하는 문화에서 이 회고라는 말이 또 쓰이다 보니까 MZ세대한테는 조금 친숙한 좀 단어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Z세대가 연말을 정산할 때 올해를 회고한다라는 표현을 좀 많이 쓰게 됐는데요. 여기서 핵심은 지난 1년 동안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아는 것이 좀 핵심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MZ들이 주로 이용하는 음악이나 영화 구독 서비스는 1년이 지나면 뭐 이번 서비스를 이용해줘서 고맙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1년 동안 사용했던 우리 음원 서비스를 바탕으로 너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주는 형태로 연말 결산을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인스타그램에서는 그 스포티파이라는 음원 서비스가 제공하는 연말 결산 화면을 보신 분들이 아마 심심치 않게 있으실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한 해 네. 동안 그 사람이 물론 이제 돈을 쓴 고객이니까 네. 근데 그걸 보여주는 거네요. 네. 당신은 1년을 이렇게 살았고 이런 서비스도 우리와 함께 했습니다. 네. 아, 예. 마지막으로 Z세대는 새해 계획도 이제 좀 세우는 게 남다를지 그것만 좀 짧게 한번 네. 들어볼까요? 얼마 전에 그 갓생 유튜버가 갓생보다는 이제는 좀 내가 과로를 하고 있었던 게 아닐까라고 하면서 퇴사하는 영상을 올려서 화제가 됐던 적이 있었는데요. 저희 연구소 조사에 따라서도 갓생보다는 이제는 도파민 중독에서 좀 벗어나고 싶다거나 그런 거에서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고 또 최근에는 수영을 배우기 시작했다는 Z세대가 많아서 네. 이런 분들도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해 뭔가 또 힘차게 또 도전할 수 있는 네. 것들도 대학내일 20대 연구소 정은우 센터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2부에서는요 실리콘밸리의 히피 문화 요것도 색다르게 한번 더 들어볼 수 있습니다. 10시 5분에 돌아옵니다.